영하 50도 시베리아 타이가 숲 한복판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코끝이 얼어붙고 가만히 서 있으면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지는 죽음의 땅이죠. 이 혹독한 벌판에서 40년 넘게 곰과 늑대를 사냥해온 베테랑 포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이 사냥꾼조차 다리가 얼어붙게 만든 300kg의 거대한 식인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소총은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았고 도망칠 곳도 없었죠. 누구나 죽음을 예감할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호랑이의 1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로 300kg의 맹수 정면에 주저없이 몸을 내던진 낯선 짐승이 나타난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은 이 작은 영웅 때문에 수십 년 경력의 포수는 체면을 내던지고 눈밭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영웅은 한국에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작고 하얀 생명체를 위대한 전사로 만든 것일까요? 국경을 넘어 시베리아 타이가 숲의 전설이 된 숭고하고도 먹먹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반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타이가 숲에서 40년 넘게 곰과 늑대를 사냥해온 늙은 포수죠. 올해 63입니다. 제 아버지도 사냥꾼이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 숲에서 총을 들었어요. 사냥은 우리 집안의 피에 새겨진 업이었습니다. 저는 16에 처음 소총을 쥐었고 20살이 되기 전에 마을에서 가장 정확한 사수로 이름을 올렸어요. 제 두 손은 수백 번의 겨울이 새긴 굳은 살로 뒤덮여 있고 왼쪽 볼에는 20살 때 불곰에게 핥히어져 뼈가 드러났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25의 늑대한테 물려서 겨울만 되면 쑤셔요. 왼쪽 무릎은 30의 계곡에서 굴러떨어져 반쯤 나간 상태죠. 하지만 이 상처들 하나하나가 제 훈장이었습니다. 이 혹독한 땅에서 생존은 단 하나의 법칙을 따릅니다. 무거운 자가 지배하고 가벼운 자는 먹힌다. 크기가 곧 정의이고 체급이 곧 운명이에요. 곰의 세계에서도 늑대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서도요. 그것이 제 평생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숲에 차르라 불렀어요. 이반이 나서면 곰도 물러선다고, 이반의 총 앞에서 살아남은 짐승은 없다고요.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영하 50도의 눈밭 한가운데에 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사냥꾼의 자존심도 러시아 사내의 무쇠 같은 체면도 전부 산산이 부서져 내렸어요. 코에서 흘러내린 콧물이 수염에 얼어붙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저는 통제 불능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이반 페트로비치의 울음이에요. 늑대 떼 앞에서도 불곰의 발톱 아래에서도 결코 보여준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건 300kg짜리 식인 호랑이가 아니에요. 고작 20kg에 한국에서 건너온 하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고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 안토니나가 한국인 청년과 결혼하겠다며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11월 초의 일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낯선 택시가 멈추고 금발의 딸아이가 내리더니 그 뒤에서 검은 머리의 동양인 남자가 따라 내렸죠. 청년의 이름은 강준이라 했습니다. 단정한 눈매에 예의 바른 인사를 했지만 키가 저보다 반뼘은 작았고 어깨가 제 3분의 2도 안 돼 보였어요. 처음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냥꾼의 손은 거칠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청년이 눈밭에 첫 발을 디딜 때 칼바람 한 줄기에 비틀거리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제 눈에 그는 툰드라의 칼바람 한 번이면 뿌리째 꺾여버릴 온실 속 화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려고 아내 안 나와 수십 년을 이 혹독한 벌판에서 이를 악물었는데 겨우 이런 남자에게 빼앗기다니요. 하필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일부러 강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딸이 분위기를 풀려고 애를 썼지만 저는 묵묵히 보드카만 들이켰죠.
타이가의 사냥꾼에게 사위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숲에 들어갈 전후여야 합니다. 보드카를 나눠 마시며 곰 사냥 이야기로 밤을 지새울 동지여야 하는데 이 마른 청년에게서는 짐승의 피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보드카 한 잔 건네자 한 모금의 기침을 하는 꼴을 보고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청년이 가족이라며 품에 안고 온 하얀 개였습니다. 이름이 백구라 했어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인데 순백의 털에 쫑긋 세운 삼각형. 귀, 나처럼 등 위로 말려 올라간 꼬리를 가진 녀석이었죠. 언뜻 보기엔 곱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녀석이 처음 눈밭에 내려섰을 때 마을의 사냥개들이 일제히 지저댔어요. 체중 50kg이 넘는 러시안 하운드와 70kg짜리 코카시안 shepherd가 으르렁대며 위협했지만 백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코끝을 바람 쪽으로 향한 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어요. 고작 20kg 남짓. 이 타이가 숲에서 늑대 한 마리의 간식거리도 안 되는 체급이었습니다. 그때는 녀석의 그 태어남이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겁을 느낄 만한 뇌도 없는 둔한 짐승이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준의 면전에 대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여긴 너희 나라의 포근한 뒷산이 아니라고. 저 똥개는 오늘 밤 안으로 얼어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될 거라고요. 그러곤 녀석의 목줄을 거칠게 빼앗아 문 밖 영하 30도의 눈밭에 박힌 낡은 나무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사위가 창백한 얼굴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어요. 안쪽에서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안에 안나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등에 꽂혔지만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얀 개가 죽기를 바랐어요. 약한 것은 도태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제 세계관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구가 죽으면 강준도 이 땅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치졸한 계산도 있었어요. 이 땅은 나약한 것들의 무덤이라고, 그게 순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타이가의 밤은 자비가 없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바닥을 뚫고 곤두박질치고 바람은 살점을 애는 칼날이 되죠. 한밤중이 되자 눈보라가 미친 듯이 통나무집을 두들겼어요.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 위에 눈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 위로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어요. 옆방에서 딸과 강준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가 낑낑거리거나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릴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기이하게도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개의 울음소리도 사슬이 딸깍거리는 소리도 아무것도요. 저는 씩 웃으며 눈을 감았죠. 그것 봐라 역시나. 이미 끝났구나. 그 서늘한 침묵이 곧 죽음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죽었어야 할 건 백구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던 낡디 낡은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숲을 응시하고 있었을 하얀 개의 진짜 모습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밤새 눈보라가 통나무집의 벽을 때렸습니다. 바람이 지붕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굶주린 늑대의 합창 같았죠. 벽난로의 불씨마저 힘겹게 타오를 만큼 추운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한 번 깨어 벽에 걸린 온도계를 들여다봤더니 영하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밖에 내놓은 물이 컵재로 얼어터지는 추위예요. 창틀에 낀 성에가 손가락 2마디 두께로 자라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하얀 어둠뿐이었죠. 새벽녘 저는 두꺼운 방한복을 걸치고 장화를 신은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하얀 눈더미 속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시체를 발견할 거라 예상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 조용히 시체를 치워서 딸에게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었죠. 저는 마치 당연한 수순을 밟듯이 헛간에서 삽을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동이틀 무렵이라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발밑에 눈이 장화 아래에서 뽀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졌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구가 살아있었어요.
녀석은 밤새 쌓인 눈더미 속에 몸을 깊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죽기는커녕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녀석의 태도였어요. 보통의 개들이라면 영하 42도의 밤을 밖에서 버틴 뒤엔 온몸을 떨며 문을 미친 듯이 긁거나 살려달라고 낑낑대기 마련이죠. 마을의 강인한 사냥개들도 극한의 추위에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백구는 앓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었어요.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눈 속에 몸을 단단히 말아 체온을 보존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콧등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호흡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 추위는 견뎌야 할 시련 목록에도 들지 않는다는 듯이 그저 고요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가장 어두운 숲의 방향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솔직히 불쾌했어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40년 경력의 사냥꾼이 개 한 마리의 생사도 맞추지 못했다는 게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삽을 도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내일 밤은 더 추울 테니 결국 같은 결말이라고요.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내 안나가 뜨거운 고깃국이 가득 담긴 양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볍게 밀치더니 백구 앞에 양푼을 내려놓았습니다. 양푼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영하의 공기에 닿아 순식간에 흰 안개처럼 퍼졌어요. 이 녀석이 고깃국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자 안나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녀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안나의 손은 수십 년 동안 타이가의 겨울을 견디며 거칠어졌지만 그 손끝에 담긴 온기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이 녀석의 하얀 등을 쓸어내리는 아내의 표정에는 손녀를 달래는 할머니의 눈빛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죠. 대체 언제부터 몰래 이 짓을 하고 있었냐고요.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잠든 첫날 밤부터라고요. 매일 밤 당신이 코를 골기 시작하면 살짝 일어나 따뜻한 국을 끓여 가져다 주었다고 했어요. 이불을 들추지 않으려고 모포를 미리 발밑에 깔아두었고 부엌에서 냄비를 데울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불을 약하게 조절했다고요. 제가 분노를 터뜨리려 하자 안나가 먼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그 낡은 오만함으로 저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40년 차 사냥꾼인 저한테 고작 가정주부가 훈계를 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30년 넘게 제 곁에서 이 타이가의 겨울을 함께 버텨온 여자예요. 저보다 더 많은 새벽을 이 부엌에서 맞이한 사람이었죠. 이 여자의 직관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깃국을 다 먹어 고개를 든 백구의 눈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어요. 저 눈을 좀 보라고요. 저 개가 지금 떨고 있는 거냐고, 겁에 질린 거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숲속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라고요. 겁쟁이의 눈이 아니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전사의 눈빛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나, 당신이 짐승의 눈에서 무슨 전사를 읽어내겠냐고. 사냥꾼은 나라고 40년 동안 짐승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은 나라고요. 하지만 안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못 보는 거라고요. 40년 동안 짐승의 눈에서 공포만 찾아왔으니까 공포 말고 다른 것이 담긴 눈은 읽을 줄 모르는 거라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제 평생의 경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고 불쾌감에 사로잡혀 돌아서 버렸죠. 그날 낮, 저는 사냥 덫을 점검하러 나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먼 길을 돌아 집 뒤쪽 자작나무 숲에 몸을 숨겼어요. 백구가 낮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안나의 말이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려서 신경이 쓰였거든요. 나무 뒤에서 지켜본 녀석은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엎드려 있었어요. 쓸데없이 돌아다니거나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코끝을 들어올렸고 숲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 삼각형 귀를 쫑긋 세워 그 방향을 예의주시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 마당의 보초라도 되는 양 묵묵히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었죠. 먹이를 달라고 짖지도 묶인 줄을 물어뜯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1시간 가까이 숨어서 그 모습을 관찰한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백구가 다시 숲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녀석의 눈에 반사되는 그 짧은 순간 뭔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이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20kg짜리 외국 개한테서 사냥꾼의 기백을 발견했다는 건 제 평생의 체급 신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보았던 그 번뜩이는 눈빛이 훗날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인 사위 강준과 그의 개 백구를 은근슬쩍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더군요. 의식적으로 무시하려 해도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못 본 척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관찰하면 할수록 기이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둘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강준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그 청년을 길들이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쫓으려고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영하 20도에 맨손으로 도끼질을 시키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산 중턱의 사냥 덫을 점검하게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으켜 세워 우물의 얼음을 깨게 하고 지하 저장고에서 감자 가마니를 나르게 했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라고 시킨 적도 있었어요. 경사진 지붕 위에서 삽질을 하다가 미끄러져 눈더미에 처박힌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때마다 말없이 눈을 털고 일어나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라면 욕이 절로 나왔을 상황이에요. 러시아의 사냥꾼도 투덜거릴 만한 고된 노동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래지도록 추위에 떨면서도 묵묵히 도끼를 내리쳤고 해가 질 무렵이면 집 옆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끼질 솜씨도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제법 정확하게 나뭇결을 따라 내리칠 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웃집 노부부의 울타리가 눈의 무게에 쓰러졌을 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반나절 동안 고쳐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노부부가 고맙다며 집에서 담근 잼 한 병을 건넸는데 강주는 그것마저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일부러 인사를 씹어도 식탁에서 대놓고 무시해도 심지어 그의 나라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강주는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제 장화 앞에 마른 양말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화가 나기는커녕 묘하게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이 청년의 침묵은 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 같았거든요. 백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에는 덩치 큰 러시안 하운드와 라이카 종 사냥개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놈들은 낯선 짐승의 냄새만 맡으면 미친 듯이 지저대며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웃집 드미트리의 라이카는 고양이만 지나가도 마당이 떠나갈 듯 지저댔고 마을 끝 미하일의 코카시안 shepherd는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에도 으르렁거리는 놈이었죠. 겁을 먹어서 짖는 놈, 흥분해서 짖는 놈, 별 이유 없이 옆 개가 짖으니까 따라 짖는 놈. 소리만 요란하지 정작 위험이 닥치면 꼬리를 말고 숨는 허세꾼들이었어요.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백구는 달랐어요. 이 녀석은 절대로 헛짖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코끝을 바람 쪽으로 향한 채 조용히 숲의 냄새를 읽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멍청해서 반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삼각형 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든 소리를 듣고 있되 반응할 가치가 있는 소리만을 골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냥꾼 모임에서 드미트리가 제게 물었어요. 사위가 데려온 그 하얀 놈은 대체 뭐하는 개냐고. 짖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니 혹시 병든 거 아니냐고요. 늙은 세르게이도 거들었죠. 한국에서 온 개는 혀가 없는 거냐고. 자기네 라이카 반만큼만 짖어도 쓸모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보드카를 한 잔 들이키며 대답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닮아서 멍청한 거라고요. 사냥꾼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제 말에 확신이 없었어요. 멍청한 개는 저런 눈을 하지 못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열흘쯤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굶주린 늑대 무리가 마을 외곽까지 내려와 합창을 시작했어요. 늑대의 울음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낮고 길게 이어지는데 그날 밤의 소리는 분명히 울타리 바로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대여섯 마리는 됐을 거예요. 차가운 공기를 뚫고 들려오는 그 울음에는 굶주림의 광기가 실려 있었죠. 한 놈이 울면 나머지가 화답하듯 이어받아 울었는데 그 합창 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치며 마치 10마리, 20마리가 된 것처럼 숲을 가득 채웠어요. 바람결에 짐승의 채취까지 섞여왔습니다. 썩은 풀과 젖은 털이 뒤섞인 날카로운 냄새.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온 동네의 개들이 공포에 질려 지저대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죠. 크고 용맹하다던 마을 최고의 사냥개 보르까지 꼬리를 말고 집 안으로 기어들어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70kg짜리 코카시안 shepherd가 낑낑거리며 주인의 다리 뒤에 숨는 꼴이라니요. 그때 저는 창문 너머로 백구의 행동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이 녀석은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세를 극도로 낮추었죠. 배가 거의 땅에 닿을 만큼 몸을 낮추고 앞발에 전신의 체중을 실었어요. 뒷다리의 근육이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꼬리는 수평으로 팽팽하게 뻗어 있었고 코끝은 늑대 소리가 들려오는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소리를 내어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대신 최후의 순간까지 에너지를 비축하는 철저한 절제력이었습니다. 영하의 밤 공기 속에서 녀석의 콧깃만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달빛에 비친 하얀 털이 마치 눈밭에 녹아든 유령처럼 보였죠. 만약 늑대가 울타리를 넘었다면 이 녀석은 소리도 없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 목덜미를 물었을 겁니다. 그건 직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수많은 사냥개를 다루면서도 본 적 없는 기묘한 기백이었어요. 크기나 무게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핏줄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강렬한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한국에서 온 작고 하얀 짐승에게 묘한 경외심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준도 똑같다는 걸요. 불평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소리를 질러 존재를 증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 대체 저들의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토록 깊은 침묵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 밖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사냥꾼의 자존심이란 것이 그토록 두껍고 단단한 껍데기였거든요.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강준이 우리 마을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수리스크 외곽의 벌목장에서 참극이 벌어졌어요. 벌목 인부 2명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찢긴 채 발견된 겁니다. 시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어요. 한 명은 상반신만 남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나무 밑동에 옷가지 조각만 흩어져 있었죠. 현장에 도착한 저는 눈밭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바닥 너비만 제 양주먹을 합친 것보다 컸어요. 발톱 자국이 눈 속에 깊이 마치 송곳으로 찍은 것처럼 날카롭게 파여 있었는데 그 간격으로 봤을 때 앞발 하나의 폭만 20cm는 좋게 됐습니다. 발자국이 찍힌 깊이로 봤을 때 체중은 적어도 300kg 이상. 발자국 주변에 눈이 놈의 무게에 짓눌려 유리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어요.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죠. 굶주림에 미쳐버린 늙은 시베리아 호랑이, 이른바 대오였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보통 사람을 피합니다. 숲속의 사슴과 멧돼지가 충분하면 인간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짐승이에요. 이 녀석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 유유히 사냥하며 인간의 발냄새가 나면 오히려 먼저 길을 비켜주죠. 하지만 늙어서 발톱이 무뎌지고 이빨이 빠지고 빠른 사냥감을 더는 쫓을 수 없게 된 늙은 수컷은 다릅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이 괴물들은 결국 가장 느리고 약한 먹잇감을 찾아 인간의 마을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사람의 피맛을 알게 된 호랑이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이 느린 짐승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냥감이라는 걸 학습해버리니까요.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놈을 시기노라 부릅니다. 한번 그렇게 변한 호랑이는 총알이 아니고서는 멈출 방법이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시기노의 사냥 방식입니다. 보통 호랑이는 먹잇감을 쫓아가 덮치지만 시기노는 기다립니다. 인간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파악한 뒤 그 길목에서 매복하죠. 인간을 사냥감으로 인식한 호랑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마을에 공포가 퍼졌어요.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 못했고 벌목꾼들은 일손을 놓았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가축들을 울타리 안에 몰아넣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사흘 뒤에는 마을 외곽의 축사에서 양 3마리가 사라졌는데 울타리가 통째로 뜯겨나간 흔적을 보니 인간이 만든 울타리 따위는 이 짐승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숲에서 들려오는 낮고 긴 으르렁거림에 마을 전체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소리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묵직해서 이불 속에서 들어도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울타리. 바로 바깥에서 굵은 숨소리가 들려서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모여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안나가 제 팔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고 안토니나는 강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마을 사냥꾼 모임에서 늙은 세르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런 놈이 나타났었다고. 그때는 사냥꾼 3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겨우 잡았다고요. 숲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게 뻔했어요. 누군가는 저 악마를 처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낡은 모신나간트 소총을 내렸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제 사냥꾼 인생 그 자체인 총이었죠. 총열을 닫고 총신에 기름을 바르고 탄약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탄환의 뇌관이 습기에 상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예비 탄약까지 넉넉히 챙겼습니다. 아내 안나가 저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부엌에서 뜨거운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차를 건네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안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냥꾼의 아내니까요. 남편이 총을 들고 나서는 순간에 울음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내 딸과 아내의 사위, 그리고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저놈의 숨통을 끊어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대호를 상대할 수 있는 사냥꾼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젊은 사냥꾼들은 멧돼지나 사슴은 잡아도 호랑이를 상대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호랑이 사냥은 총솜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놈의 냄새를 읽고 발자국의 깊이로 체중을 가늠하고 바람의 방향으로 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짐작하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 사냥꾼은 이 마을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냥 채비를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데 강준이 현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그 조용하고 순한 사위의 얼굴에 뭔가 비장한 것이 서려 있었죠. 뒤에서 안토니나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사냥꾼의 의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장인어른, 늙고 굶주린 호랑이는 짐승이 아니라 악귀라고 했습니다. 배고픔에 미쳐버린 짐승은 겁도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데 혼자 가시면 틀림없이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백구를 데려가시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코웃음이 터져나왔죠. 300kg짜리 괴물 앞에 20kg짜리 장난감을 방패로 세우라는 소리냐고 제 사냥꾼의 명예를 모욕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강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예로부터 호랑이를 쫓던 혈통이라고 체급이 아니라 투지로 싸우는 놈이라고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 주먹을 꽉 쥔 채 간청하는 그 모습에서 눈에 물기가 어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박한 호소를 한국인들의 과장된 전설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20kg짜리 개가 호랑이를 상대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저는 거칠게 사위의 어깨를 밀쳐내고 소총을 어깨에 메고 홀로 짙은 안개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강준이 뭔가를 외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다는 것을 불과 몇 시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안개가 거친 뒤 되돌아보니 현관 앞에서 강준이 백구를 꼭 안은 채 제가 사라진 숲의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구도 정확히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삼각형 귀가 제가 걸어간 쪽으로 팽팽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하얀 개가 이미 결심을 끝마친 뒤였다는 걸요. 타이가의 깊은 숲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30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산길을 지나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자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마저 사라지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과 하얀 눈빛만으로 뒤덮인 세계가 펼쳐졌어요. 기온은 영하 50도 가까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코 안에서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눈꺼풀이 감길 때마다 속눈썹에 낀 성에 때문에 서로 달라붙었어요. 폐가 얼음장을 삼킨 것처럼 욱신거렸고 장갑 속 손가락 끝에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이 정도 추위에서는 땀이 나면 죽습니다.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숲이 깊어질수록 소리가 죽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없었어요. 영하 50도에서는 새들조차 날지 못합니다. 날개깃의 수분이 얼어붙어 퍼덕일 수 없거든요. 오직 제 발밑에서 눈이 짓눌리는 뽀드득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가끔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추위에 나무의 수액이 얼어 팽창하면서 스스로 가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총소리처럼 날카로운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마치 숲 자체가 추위에 신음하는 것 같았죠. 제 귓바퀴가 얼얼하게 저려왔고 코끝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걸을 때마다 뻣뻣하게 삐걱거렸어요. 63태를 견뎌온 늙은 관절이 영하 50도 앞에서는 녹슨 문경첩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띠에 매단 탄약 주머니의 무게가 평소의 3배처럼 느껴졌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척추 끝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뇌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밭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을 추적하며 계곡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4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놈은 가까이 있다고. 발자국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걷던 놈이 점차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발톱 자국이 더 깊이 파이기 시작했어요.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죠. 눈 위에 묻은 옅은 핏자국도 보였습니다. 놈이 어딘가에서 사냥한 뒤 입을 닫지 않고 온 거예요. 핏자국 옆으로 짓눌린 풀잎 흔적이 있었는데 놈이 잠시 엎드려 쉬었다 간 자리였습니다. 몸의 윤곽이 눈에 찍혀 있었어요. 그 크기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림잡아도 3미터는 됐거든요. 나뭇가지에 걸린 주황빛 호랑이 털 몇 가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듯 미세하게 김이 피어올랐어요. 사냥감을 향해 걷던 포식자가 멈추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미 사냥감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계곡의 사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루발자국 하나 없었어요. 이 숲에서 놈의 사냥감은 저였던 겁니다. 순간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며 짐승 특유의 썩은 피 냄새가 코를 찌르듯 밀려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냄새는 머리 위에서 왔습니다. 오래된 짐승의 가죽과 부패한 살점이 뒤섞인 악취였어요. 위장이 뒤틀렸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 직감이 경고를 보내기도 전에 왼쪽에 거대한 전나무 가지가 눈을 흩뿌리며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집채만 한 줄무늬 그림자가 제 앞 10발자국 거리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300kg이 넘는 무게가 땅에 닿았는데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고양이과 짐승의 소름 돋는 착지 능력이었죠. 착지하며 튀어오른 눈가루가 달빛에 반짝이며 느릿느릿 흩어졌습니다. 대오였습니다. 눈앞에서 실물로 마주한 시베리아 호랑이는 생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거대했어요. 놈의 어깨 높이만 제 허리춤에 달했고 머리통의 크기가 제 상체만 했습니다. 벌어진 입에서는 뜨거운 숨결과 함께 지독한 핏내가 뿜어져 나왔어요. 숨결이 허연 증기가 되어 놈의 주둥이 주위를 감싸 돌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일부가 부러진 송곳니는 그럼에도 제 엄지손가락보다 길었습니다. 놈의 수염에는 얼어붙은 핏덩이가 매달려 있었고 한쪽 귀는 오래전 싸움에서 찢어진 흉터가 선명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놈의 눈이었어요. 굶주림에 핏발이 서고 이성을 잃은 미친 짐승 특유의 초점 없는 살기가 저를 관통하고 있었죠. 놈이 뿜어내는 살기만으로도 두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사냥꾼으로 살면서 곰도 늑대 무리도 마주쳤지만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돼지가 진동하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울림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주변의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그 진동에 후두두 떨어져 내렸습니다. 40년의 본능이 움직였어요. 저는 극도로 침착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소총을 들어올려 놈의 미간을 겨눴습니다. 놈이 뒷다리에 체중을 싣고 앞발을 들어올렸어요. 도약 직전의 자세였죠. 지금이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철칵. 격발음 대신 쇳덩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 허공을 갈랐어요. 영하 50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기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낡은 소총의 윤활유가 완전히 얼어붙어 공이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번 더 당겼어요. 철칵. 또 한 번. 철칵.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약실을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금속이 닿자마자 살같이 들러붙었어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철칵. 다섯 번째. 철칵. 전부 같은 소리뿐이었죠. 40년간 저를 지켜준 총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저를 배신한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제 얼굴을 향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안토니나의 금발이, 아내 안나의 웃는 얼굴이, 강준이 매일 아침 놓아두던 마른 양말이, 그리고 눈밭에서 숲을 응시하던 하얀 개의 조용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건 영광스러운 사냥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차갑게 대했던 그 존재들의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강준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백구를 눈밭에 묶어놓고 돌아서던 그 밤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직감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포효가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왼쪽 어깨 너머로 하얀 섬광 같은 것이 번개처럼 튀어나갔어요. 백구였습니다. 그 녀석이 어떻게 이 깊은 숲까지 왔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준이 풀어준 거였습니다. 사위는 제가 떠난 뒤 불안한 눈으로 숲을 바라보는 백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그 녀석이 미친 듯이 목줄을 잡아당기며 낑낑거리는 걸 보고 어떤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녀석만이 장인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강준이 목줄의 고리를 풀어주자 백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밭 위를 내달렸어요. 영하 50도의 얼어붙은 숲을 가로질러 제 발자국의 냄새만을 쫓아 수킬로미터를 단숨에 달려온 겁니다. 깊이 쌓인 눈 속으로 가슴팍까지 빠지면서도 녀석은 단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 녀석의 발바닥은 이미 얼음에 갈려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눈 위에 찍힌 녀석의 발자국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람 속에 실린 짐승의 냄새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백구는 제게 날아들던 호랑이의 정면을 향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작은 몸을 포탄처럼 내던졌어요. 20kg과 300kg의 충돌. 상식적으로 백구의 모든 뼈가 한꺼번에 부서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정면 충돌을 피하는 동시에 공중에서 허리를 비틀었어요.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하던지
제 눈에는 흰 번개가 한번 꺾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기적처럼 호랑이의 사각지대인 턱 아래쪽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면도칼 같은 이빨로 대호의 왼쪽 눈 바로 아래를 정확히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눈 위에 뜨겁게 튀었어요. 40년간 짐승들의 싸움을 숱하게 봐왔지만 이토록 정교하고 대담한 첫 공격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이 녀석은 체급의 열쇠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면으로 힘겨루기를 하면 한 방에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속도와 정밀함으로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급소를 노린 거죠. 호랑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베리아 숲 전체를 뒤흔드는 처절한 포효였어요. 왼쪽 눈 아래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놈은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며 거대한 앞발로 백구를 후려쳤어요. 둔탁한 타격음이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뒤섞인 끔찍한 소리였어요. 백구가 10여 미터 밖의 나무 등걸에 처참하게 부딪혀 나뒹굴었어요. 이 녀석의 몸이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20kg짜리 몸뚱이가 허공에서 나뭇잎처럼 가볍게 날아간 겁니다. 나무 등걸에 부딪힌 충격으로 쌓여있던 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죠. 저는 소리쳤어요. 도망치라고, 제발 도망치라고요. 내가 상대할 체급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졌지만 녀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물러설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백구는 일어났습니다. 앞다리 하나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축 늘어져 있었어요. 갈비뼈도 부러졌는지 벌어진 입에서 선명한 핏물이 흘러내렸죠. 보통의 짐승이라면 이미 도망치거나 쓰러져 있을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 개의 다리로 일어서서 다시 호랑이를 향해 돌진했어요. 꺾인 앞다리가 눈밭에 끌리면서 핏자국을 남겼지만 나머지 세 다리로 뛰는 속도는 여전히 번개 같았습니다. 죽음이 확실한 돌격이었어요. 하지만 백구의 눈에는 공포 대신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건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전사의 눈이었어요. 그 녀석은 이번에는 정면이 아닌 호랑이의 옆구리로 파고들었어요. 놈의 뒷다리 힘줄을 노리고 이빨을 깊이 박았습니다. 이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뒷다리 힘줄만 끊으면 이 거대한 괴물도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을요. 호랑이가 뒷발로 차올렸고 백구는 또다시 공중으로 날아가 눈밭에 처박혔어요. 부딪힌 자리에 하얀 눈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흰 도화지에 붉은 물감을 쏟아부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일어났어요. 세 번째 돌진에서 녀석은 호랑이의 코를 물었습니다. 고양이과 짐승에게 코는 가장 예민한 급소 중 하나예요. 놈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번째에는 다시 눈 주위를 노렸고 다섯 번째에는 놈의 목 아래 부드러운 살을 이빨로 찢었어요. 짓밟히고 물리고 내동댕이 쳐질 때마다 녀석은 피를 뿜으며 다시 일어나 돌진했습니다. 전장이었던 눈밭은 이미 하얀색이 아니었어요. 두 짐승의 피가 뒤섞여 온통 검붉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냄새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역하게 퍼져나갔어요. 몸에서 피가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녀석의 눈빛만은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사람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전사의 숭고한 결사항전이었어요. 여섯 번째 돌진에서 녀석의 이빨이 마침내 호랑이의 왼쪽 눈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놈의 눈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어요. 대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에 머리 위의 나뭇가지에서 눈덩이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놈의 남은 한쪽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보았어요. 타이가 숲의 절대 포식자 300kg의 식인 맹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해낸 거였어요. 20kg의 하얀 개가 해낸 겁니다. 10분. 지옥 같던 그 10분 동안 저는 작동하지 않는 총을 부여잡고 제 무능함에 이를 갈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총의 약실을 내리치기도 했고 입김을 불어 녹여보려 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똥개라 부르며 업신여긴 그 작은 생명이 지금 내 목숨을 지키려고 온몸이 부서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작은 하얀 등에서 저는 평생 본 적 없던 어떤 지독한 정신을 또렷이 보았어요. 체급이 곧 정이라던 제 평생의 신앙이 바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20kg의 하얀 개가 300kg의 괴물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호랑이는 결국 한쪽 눈을 완전히 잃고 뒷다리 힘줄이 끊어져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놈의 걸음은 더 이상 포식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모습은 차라리 도살장에서 도망치는 짐승에 가까웠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찢어진 뒷다리에서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라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은 한쪽 눈에는 더 이상 살기가 아닌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놈은 제 뒤에 서 있는 피투성이의 하얀 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세 다리로 서서 이를 드러내고 있는 그 작은 존재를요. 인간의 총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작은 악바리 앞에서의 패배였습니다. 300kg의 맹수가 20kg의 개에게 등을 보인 거예요. 타이가 숲의 체급 법칙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죠. 놈의 줄무늬 등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피 묻은 발자국만이 눈 위에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핏자국은 점점 멀어지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소총을 내동댕이치고 눈밭을 기어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기어가면서 제 장갑이 눈에 닿을 때마다 손이 붉게 물들었어요. 눈밭 전체가 선명한 핏빛으로 적셔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백구의 피였죠. 두 무릎으로 기어가는 길이 마치 붉은 강을 건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건지 이 추위에도 눈이 다 얼지 못하고 핏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제 무릎과 장갑이 붉은색으로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녀석은 마지막 돌진 후 쓰러진 자리에서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앞다리 하나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하얀 털은 핏덩이로 엉겨붙어 원래의 순백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옆구리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쪽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어요. 한때 빳빳하게 서 있던 귀가 축 늘어져 눈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숨이 나올 때마다 입가에서 작은 피거품이 부풀었다가 터지곤 했습니다. 저는 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때 이 녀석을 똥개라 부르며 영하 30도의 눈밭에 묶어놓았던 바로 이 거친 손으로요. 그 녀석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따뜻한 피가 스며 나와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 알면서 돌아왔냐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녀석에게는 처음부터 도망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지키는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도망친다는 것은 이 녀석의 피 속에 존재하지 않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작은 하얀 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눈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준이었습니다. 사위는 백구를 풀어준 뒤 곧바로 제 뒤를 쫓아 달려왔던 거예요. 눈 속에 허벅지까지 빠지면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칠흑 같은 숲을 헤쳐온 거죠.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총도 칼도 없이 맨몸으로 호랑이가 있는 숲에 뛰어든 겁니다. 사위의 숨이 턱까지 차올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두 손은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나고 있었고 외투는 찢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장인이 아무리 미워해도 무시해도 자신의 장인이자 아버지가 죽을 수는 없다며 어둠 속을 뚫고 달려온 거예요. 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피투성이가 된 백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부서진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손을 녀석의 몸 아래에 받치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강주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 청년은 제가 그토록 나약하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순간 그 어떤 러시아 사내보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코끝을 벌름거리며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백구의 뺨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강준의 두꺼운 외투가 백구의 피로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녀석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아내 안나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저개는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라고. 겁쟁이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전사의 눈빛이라고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백구는 첫날 밤 눈보라를 피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이 숲에서 찾아올 재앙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보초를 서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매일 밤 숲을 향해 응시하던 그 날카로운 눈동자는 바람 속에 섞인 짐승의 기척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의 냄새에서 위험의 거리를 가늠하고 숲의 고요함 속에서 발자국 소리를 골라내고 대호가 언제 이 마을을 덮칠지를 내내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겁쟁이라고 비웃는 동안 녀석은 묵묵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생을 강한 척 살아온 러시아의 늙은 사냥꾼입니다. 곰 앞에서도 움찔하지 않았고 늑대 무리 앞에서도 총을 든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체면도 자존심도 전부 내던진 채 사위와 그 하얀 영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요. 내가 너를 눈밭에 묶어놓은 나쁜 놈인데 그런 놈의 목숨을 지키려고 어떻게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느냐고요. 내가 어떤 자격으로 너의 용서를 구하느냐고요. 백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미 초점이 흐려진 눈이었지만 녀석은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제 거칠고 투박한 손을 혀로 하차주었습니다. 차갑고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제 손등에 닿던 그 순간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원망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었죠. 처음부터 원망한 적 없다는, 당신도 내 가족이었다는 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백구는 그렇게 한번 제 손을 하차준 뒤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나무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직 제 울음소리만이 시베리아의 차가운 하늘 아래 오래도록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는 마을 뒷산의 양지바른 언덕에 백구를 묻었습니다. 마을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는 특별한 곳이에요. 예로부터 우수리스크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최고의 포수들만이 묻히는 명예로운 땅이었거든요. 제 아버지도 그 언덕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무덤 바로 옆자리에 백구를 묻겠다고 했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며 용맹함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가르쳐준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틀림없이 이 하얀 전사의 싸움을 인정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직접 삽을 들고 이 자리를 파셨을 겁니다. 제가 백구를 이 자리에 묻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20kg의 개가 300kg의 식인 호랑이에게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마을의 어떤 전설보다도 강력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강준과 저는 함께 언덕에 얼어붙은 땅을 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삼날이 들어가지 않아 곡괭이로 먼저 깨고 그 위를 삽으로 파내야 했어요. 곡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팔뚝이 저릿하게 떨렸고 얼어붙은 흙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강준이 곡괭이를 치면 제가 삽으로 퍼내고 제가 쉬면 강준이 대신 곡괭이를 잡았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호흡이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우리 둘 다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팠습니다. 처음으로 사위와 함께한 노동이었어요.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땀을 흘리니 말이 필요 없더군요. 땀이 흘러 눈 위에 떨어질 때마다 동그란 얼룩이 졌는데 두 사람의 땀방울이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마지막 삽질을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사위의 손바닥에도 저와 같은 자리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자작나무를 깎아 작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곧고 흰 자작나무를 골라 껍질을 벗기고 사포로 정성껏 문질렀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칼질은 정확했어요. 평생 짐승의 가죽을 벗기던 손으로 이번에는 영웅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백구. 한국어를 모르는 저였지만 강준이 종이에 써준 그 두 글자를 보고 한 획 혼을 담아 또박또박 새겼어요. 칼날이 나무에 들어갈 때마다 하얀 나무 속살이 드러났는데 그 흰빛이 녀석의 털빛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글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녀석이 태어난 해와 떠난 날짜도 새겨 넣었어요. 한국어를 새기는 러시아 사냥꾼의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 새기고 난 뒤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보니 나무의 결이 녀석의 단단한 근육을 닮아 있었어요. 십자가 옆에는 아내 안나가 밤새 바느질해서 만든 작은 깃발 2개가 나란히 꽂혔습니다.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였어요. 안나는 태극기의 빨간색과 파란색 배치를 강준에게 여러 번 확인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이 러시아 삼색기 옆에서 시베리아의 찬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풍경을 저는 그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두 깃발이 같은 리듬으로 나부꼈는데 마치 녀석의 꼬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지만 엄숙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모자를 벗고 그 작은 무덤을 향해 깊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 코끝이 빨개지고 손발이 저려도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꽃 대신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린 고기와 솔방울을 무덤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한 소녀가 직접 그린 하얀 개 그림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거기엔 서 있는 백구의 모습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마을 최고령 사냥꾼이었던 늙은 세르게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기가 60년을 살면서 저런 용기는 처음 봤다고요. 사람에게서도 짐승에게서도요. 몸집의 크기가 영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 작은 개가 증명했다고요. 그리고 저 작은 개의 주인이 당신의 사위라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묵념이 끝난 뒤 강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위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았어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너의 피 속에도 저 영웅의 피 속에도 같은 위대함이 흐르고 있다고요. 너는 이제 나의 진짜 아들이며 자랑스러운 내 가족이라고요. 나의 오만함과 편견이 하마터면 내 가족 안에 가장 위대한 존재들을 영원히 밀어낼 뻔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주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았어요. 서로의 등을 두드리는 그 짧은 포옹 속에서 국적도 언어도 체급도 모든 경계가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러시아 사냥꾼과 한국 청년이 포옹하는 그 장면을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딸 안토니나가 소리 없이 울었고 아내 안나는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나가 나중에 말하더군요. 당신이 강준을 안는 걸 보는 순간 30년 전 우리 결혼식 날보다 더 행복했다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크기나 무게, 숫자 따위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것은 묵묵히 쌓아올린 의리이며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 숭고한 헌신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자가 끝까지 남는 거였어요. 체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타이가의 혹독한 숲에서 20kg의 작은 하얀 개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눈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수리스크의 사냥꾼들은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작은 무덤을 올려다봅니다. 자작나무 십자가 옆에서 나란히 펄럭이는 두 나라의 깃발을 바라보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300kg의 괴물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끝내 가족을 지켜낸 한국에서 온 위대한 하얀 전사의 이야기를요. 녀석의 이름은 백구. 그리고 그 이름은 이 타이가 숲에서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 녀석의 무덤 앞에 섭니다. 자작나무 십자가에 새겨진 두 글자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녀석의 온기를 느낍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여전히 영하 50도까지 떨어지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하얀 전사가 남기고 간 불꽃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하 50도의 시베리아, 300kg의 식인. 호랑이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던 20kg의 하얀 전사. 체급과 숫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한 헌신이었죠. 죽음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고 가족을 지켜낸 이 작은 영웅의 투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눈보라치는 시베리아 언덕에 나란히 꽂힌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처럼 진심과 의리는 국경도 언어도 체급도 뛰어넘어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법이죠. 이 먹먹한 감동의 여운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감동적인 진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